정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그 강제동원 문제에 관여하셨던 분의 어떤 그 날카로운 시각이랄까 또는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이 저 같은 후학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코멘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론에서 시작해서 이 배춘희 할머니의 어떤 그 증언집이라는 표현은 아까 좀 피하자고 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책으로 갔는데 저는 그 앞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책에 대한 코멘트, 그것도 책에 대한 코멘트 중에서도 내용 분석보다는 이 책이 갖는 의미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저널리즘 측면에서 좀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최근 사건과 연관돼서 제가 갖게 된 생각, 그 다음에 윤명 사건 또는 정의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저널리즘이 가져왔던 그런 한 5개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보도 태도랄까요? 그것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배춘희 할머니의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국의 위안부를 써서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도 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14년 4월 29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라는 심포지움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문의 기사를 저희 동아일보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심포지움 제목이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박유하 선생님의 책 이름이 일본군 위안부 또 하나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배춘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됐었습니다. 제3에서 시작을 해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목소리가 됐다는 의미는 배춘희 할머니가 발화했던 그 내용이 5년 전, 6년 전에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심포지움은 그런 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류와 비주류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그냥 그 목소리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제가 그 기사의 제일 말미에 제가 썼던 것이 이번 여기 나오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대답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가 제 기사의 마지막이었는데 6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그래도 물론 박유하 선생님한테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런 책이 나오고 이런 심포지움이 열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배춘희 할머니의 어떤 기여 부분, 또는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할머니의 말을 들을 때 듣는 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 사회는 반성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6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사실은 옳고 그름 내지는 또는 많고 적음 또는 어느 단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어떤 A라는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할머니는 저렇게 얘기하고 C라는 할머니는 또 그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각자의 목소리가 전부 다 존중받아 마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존중받는 목소리 따로 있고 소외되는 목소리 따로 있고 칭찬받는 목소리 따로 있고 비난받는 목소리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 횡포였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아졌다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결코 그것을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들은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외침이 어떻게 보면 배춘희 할머니일 수도 있고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이용수 할머니나 배춘희 할머니 목소리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일되는 과정 속에서 그 증폭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것은 뭐 아까 정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준엄하게 꾸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출판의 의미로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용은 우리 정 선생님이 잘 분석을 해줬지만 저는 그 겉으로 볼 때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에 대한 경종 또는 사고방식의 변환을 요구하는 그런 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말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과연 뭐였던가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2017년 12월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합의를 검증한 태스크포스 팀이 낸 보고서를 읽었을 때 그 맨 마지막 군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에서 잘못됐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첫째,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 규범으로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결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식하게 어떻게 기자가 그걸 처음 들었느냐라고 한다면 다르게 받겠습니다만은 솔직한 얘기로 피해자 중심적 접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을 저만 하더라도 수십 년 기자를 생활했던 사람으로서도 듣는 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물론 100%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포함되는 게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피해자는 단일 집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원자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의 기대를 높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그의 협조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원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는 등등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스탠다드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것을 만약에 지금 작금의 상황과 비교할 때 과연 이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였는가? 그렇다면 피해자 중심주의의 일부분만을 어느 단체가 독점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혹시라도 왜곡한 거 아닌가, 왜곡해서 취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5가지로 제가 볼 때는 변종이 됐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이용주의로 흘러갔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요. 단체 이용주로 들어갔다는 면에서 둘째는 단체 중심주의가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과잉 대표의 문제를 나왔다는 것이죠. 과잉 대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용해서 과잉 대표를 했는데 뭐냐면 간단한 얘기로 피해자 단체를 과잉 대표했습니다. 사실은 한 단체가 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어느 단체, 특정 단체가 단체를 과잉 대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위안부 징용, 징병, 군속 등 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를 과잉 대표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과소 대표했다. 과소 대표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 과잉 대표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권한을 과잉 대표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쪽 민간단체가 너무 과잉 대표한 거냐. 그래서 세 번째 이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피해자 이용주의로 흘러갔고 단체 중심주의로 흘러갔고 세 번째는 과잉 대표의 문제를 낳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문제점은 뭐냐면 피해자 이상주의를 불러왔다는. 아이디얼 타입이 뭐다? 위안부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피해자 이상주의를 만들므로 해서 아까 전 선생님도 여러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거와 다른 발언은 무시당하는 또는 비난당하는 문제까지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이상주의를 만들었다. 제가 볼 때는 박유하 선생님 그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썼던 인천대학교 교수님인가요?
그분도 아마 이런 문제를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피해받은 그런 소녀 이미지만을 과연 가져서야 되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일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제는 제가 볼 때는 피해자 방치주의를 가져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제가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건데 지금 위안부 지원단체라든가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합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실상 파기를 요구했고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생각할 때 파기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됐으니까 우리 파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협상합시다라고 했는데 누구도 협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협상 요구를 정부가 안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협상 요구를 안 하는 정부를 그대로 지원단체가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단체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파기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정권은,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제2의 부작위 사태다. 는 데까지 온 거죠. 지금 제2의 부작위 사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견이 있을 때는 일본 정부와 1965년도 합의에 따라서 다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는 부작위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 정부는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작위다. 제2의 부작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건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꺼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작위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피해자 방치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피해자 중심주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5가지로 변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토론 때 다시 얘기하지만 언론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고 일단 제 토론에 대신할까 합니다. 이 언론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취재할 입장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취재를 지시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정대협이라든가 정의연을 취재하라고 취재하려고 한 적도 없고 취재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본 관련 문제는, 일본 관련 보도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언론의 마지막 성역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은 모든 것을 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군부, 국회, 재벌 모두 깨면서 성장해 왔는데 마지막 깨지 못하는 것이 뭐였는가? 일본 관련 보도입니다.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본을 유리한 기사는 안 된다. 두 번째, 일본을 비난하는 단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2가지가 일본 관련 보도의 성역이고 그것이 언론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성역 중에 그 앞에 있는 일본을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보도는 깨지기 시작했어요. 전도 많이 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를 가지고 한일 관계에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해서 정상회담을 안 하는 건 잘못됐다든가 그 다음에 이 산케이 신문의 그 보도를 가지고 출금까지 하는 건 잘못됐다든가 그 다음에 스시마 섬에서 훔쳐온 불상은 돌려준 게 맞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본에 유리한 보도는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깨졌어요. 근데 여전히 깨지지 못한 그 성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을 반일 단체죠. 그러니까 반일을 하는 단체를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성역이었는데 사실은 이번 이영수 할머니의 발언으로 그것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언론은 이영수 할머니에 대한 진 빚이 대단히 크다 이번에. 만약에 이영수 할머니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영수 할머니가 썼던 내용과 똑같은
똑같은 것을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보나마납니다.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써온다 하더라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냈다 하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언론중재위원회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증인이다, 바로 내가 증거라고 하는 할머니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할머니들을 방패로 생각했던 정 의원도 감히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사태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뭐 누가 어떤 같은 언론계에서 누가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저는 그 평가에서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저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의 함의를 5가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그 재정의를 요구했다는 거하고 언론의 성역을 깼다는 것이 2개고요. 마지막 3개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스스로 얘기했다는 그 부분, 할머니가 스스로 위안부 운동 가라는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다. 그것이 3번째고요. 4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 또 이제는 존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알려줬다 그러고, 마지막 제가 볼 때는 내부 비판이 가능해졌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 언론 정의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솔직한 얘기로 다른 데서도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같은 학계라든가 같은 유관 단체에서도 사실은 비판이나 비난을 못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5개월 동안 신문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제 거기서 좀 깨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정의연 또는 정의연으로 대표되는 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칼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는 주장이라든가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비판을 하게 됐다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윤미향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의연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제가 볼 때는 그 5가지 정도로 제가 볼 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언저리 어디쯤에 제가 볼 때는 배춘희 할머니의 발언, 그다음에 배춘희 할머니의 그 발언을 책으로 내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어느 순간에 중첩되거나 또는 리드하거나 또는 따라가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런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